이지혜 시네 토크. 매주 금요일에는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를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기다리던 금요일이네요. 네. 오늘 뭐 하실 계획이세요? 오늘 굉장히 화사하십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저 아무 계획이 없고요. 일하다가 집에 가겠죠? 직장인의 삶이란. 네. 자, 지금 영화계에 굉장히 큰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 칸에서 칸 영화제가 한창인데 5월 12일에 시작해서 5월 23일까지니까 내일까지네요. 네. 생각보다 기간이 좀 길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면 시상식은 이제 마지막 날에 진행이 되겠죠? 네, 폐막식에 이제 황금 종려상을 비롯한 이제 네. 각 부문의 시상자들을 이제 수상을 하게 되고요. 네. 올해는 이제 박찬욱 감독님이 심사위원장을 맡으셨어요.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이제 심사위원장을 맡았고요. 네.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 세계나 박찬욱 감독님이 선호하는 어떤 영화에 대한 결에 따라서 네. 굉장히 당락이 좌우가 되거든요. 아. 그래서 어떤 영화들이 수상하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와. 박찬욱 감독이 한국인 최초 아시아 감독으로는 뭐 두 번째로 네. 심사위원장을 맡았지만 네. 어느 인터뷰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네. 한국 작품에 뭐 특혜를 준다거나 이런 당연하죠. 일은 당연히 없을 테니. 특혜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엄격하게 그럴 수 심사하실 있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경쟁 부문에 한국 작품이 나홍진 감독의 호프가 한 작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엄정하게 아마 임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겠네요. 보는 네. 눈이 너무 많네요. 네. 그리고 뭐 영화라는 건 또 뭐 객관적이라는 게 과연 가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칸 영화제만의 네. 심사 기준이 또 있겠죠. 심사 기준은 심사위원들에게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가 결정이 돼야지 수상작이 나오거든요. 네, 네. 굉장히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주장하던 작품이 아닌 네. 제3의 작품이 또 상을 수상하는 경우도 많아서 네. 심사위원장들이 어떤 면면에 지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영화제이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작품 중에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 네. 이 작품이 어쨌든 경쟁 부문 후보에 지금 오른 거라고요? 네. 예. 이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항구마을에 어느 날 알 수 없는 생명체가 나타나면서 벌어나는 이야기들을 그린 작품인데요. 사실 호프는 국내에서도 나홍진 감독이 굉장히 오랜만에 신작이기 때문에 네.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게 그 곡성 이유인가요? 네네. 그래서 현지에서는 대체 어떤 반응을 얻을까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근데 반응이 정말 극과 극이에요. 어. 호평하는 쪽도 혹평하는 쪽도 굉장히 격렬한 반응을 내보이고 있어서 이 작품이 아직 보진 못했지만 네. 평범한 작품은 분명 아니구나. 범상치 않구나라는 생각에 저도 빨리 개봉해서 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아까 외계인 얘기하신 거 보면 SF인가요? 장르로 치자면? 그렇죠. 장르로 치면 SF인데 나홍진 감독님의 이제까지의 어떤 작품 세계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SF의 그런 흔한 모습은 분명히 아닐 테고요. 그렇죠. 우리가 네. 기억하는 작품으로는 추격자. 추격자나 황해 곡성 같은 네.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네. 늘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러면서 그 안에 어떤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려는 자세를 담아 오셨는데 이번 영화 역시도 외부에서 온 폭력을 이제 외계인을 빗대서 이제 상징으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인간들이 대체 왜 이렇게 계속 무자비한 폭력을 일으키는 것일까? 그 네. 원인은 무엇일까를 찾다 이제 우주까지 간 거죠. 거기서 막 굿하고 이런 건 아니겠죠? 모르겠어요. 전혀 저는 예상이 안 돼요. 추격하고. 네. 그러게요.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또 그렇게 소개를 받으니까. 어떤 배우들이 출연했을까요? 네, 뭐 조인성 씨, 뭐 황정민 씨, 정우현 씨 같은 한국 배우 외에도 뭐 할리우드 배우인 마이클 패스벤더와 알리시아 비칸데르 부부가 이제 동시에 이제 출연하기도 해서 네. 대체 어떻게 캐스팅을 했을까? 아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헐리우드 배우까지 지금 네. 콜라보를 한 건데 과연 이게 이제 정말 해외 영화제나 아니면 OTT를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제작을 했기에 네. 이렇게 한국 배우와 헐리우드 배우를 같이 쓴 것인가 막 이런 궁금증도 들더라고요. 아마 그런 염두도 분명히 있었겠죠. 있을 텐니다. 네. 네, 있을 텐니다. 네.
자, 그 밖에 주목할 만한 작품도 있을까요? 네, 이번 칸 영화제 경쟁 부분은 총 22편이 초청이 됐는데 이 가운데 무려 3편이나 일본 영화가 이름을 올렸어요. 네.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10번째 칸 영화제 초청이고요. 네. 또 최근 가장 각광받는 일본 감독이죠. 일본의 차세대 거장으로 불리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신작 올 오버 서든도 호평을 받고 있어요. 네. 특히 칸 영화제에서 진행되는 이 스크린 데일리라고 해서 상영되는 영화들의 별점을 매기는 이 데일리에서 네. 두 번째로 높은 오. 지금 점수를 받고 있어요. 네, 네, 네. 수상 가능성도 이제 점쳐지고 있고요. 네. 그 외에 후카다 고지 감독의 나기노트라는 작품까지 총 3편이 올랐고 일본 영화가 네, 호평을 받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영화가 다른 한 편이 비경쟁 부문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미드나잇 스크린의 영상호 감독의 이제 군체가 올라가 있고요. 또 감독 주간에 정주리 감독의 도라가 올라가 있어요. 네. 정주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놓는 작품마다 늘 칸 영화제에 초청을 받는 어떻게 보면 칸 영화제의 우수생이라고 네. 할 수 있는데요. 네, 네. 이번 영화 역시도 초청을 받아서 지금 어떤 평을 받을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자, 23일 폐막식에 그 결과가 나올 텐데요. 주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영화 우리 나눠볼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화는요. 저희가 5월이라서 이제 가족과 어린이를 위한 가족 영화들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네. 네. 5월에 또 스승의 날도 있잖아요. 네. 우리 스승님을 너무 안 챙긴 것 같아서 우리 영화 속의 멋진 스승님들을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떨까 해서 좋습니다. 네, 2편의 영화를 준비했고요. 네. 첫 번째 영화는 스승과 제자 영화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죠. 굿윌 헌팅 준비했습니다. 와, 이 영화 정말 명작이죠. 그럼요. 이게 개봉 시기를 보니까 98년도요? 네. 진짜 오래됐네요. 그런데 장면들이 굉장히 네.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맞아요. 워낙 이 작품이 좋아서. 네. 그리고 그 선생님 정말 그 선생이라 하면 이래야 맞아요. 할 것 같은 로빈 네. 윌리엄스의 연기가 정말 탁월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도 좀 꽤 지났으니까 줄거리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윌이 주인공인데요. 네. 윌은 MIT 대학교의 청소부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똑똑하냐면 복도에 이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거 푸는 사람한테 상을 주겠다라고 한 어려운 수학 문제를 그냥 한번 쓱 보고 풀어내요. 그래서 온갖 수재들이 있는 대학교에서 아무도 풀지 못한 문제를 이제 풀어낸 윌을 당연히 이제 그 문제를 낸 램보 교수가 네. 발견을 하게 되죠. 네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능력을 끌어내고 싶어 해요. 근데 윌은 마음의 문을 꼭꼭 닫고 있는 학생이어서 네. 심리학 교수인 숀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해요. 음. 이 아이의 상처를 좀 들여다보고 치유하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거다라고 네. 해서 이제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숀 교수와 윌이 만나서 서로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좀 들여다보고 타인과 마음을 나누는 법을 이제 차츰차츰 깨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와, 굿윌 헌팅. 이 네. 작품 뭐 워낙 유명해서 네.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이 그쵸. 네, 출연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연기도 좋았지만 이 스토리의 어떤 전개에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썼어 했는데 그 둘이 이 그쵸. 두 배우가 시나리오를 공동 집필한 거였죠? 네, 아카데미에서 그의 각본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당시에 이 두 사람은 지금과는 다르게 거의 이름이 없는 신인 배우였어요. 네. 근데 벳 데이먼이 하버드 재학 시절에 연극 그 과제, 연극 수업 과제로 썼던 글을 이제 절친 벤 애플렉이 딱 보더니 이거는 우리가 발전시키자. 네. 그래서 둘이서 이제 같이 각본을 쓰게 된 거죠. 음. 실제로 영화에서 윌과 친구들이 살고 있는 보스턴 남부에서 이제 맷 데이먼의 대학 시절 동안 오랫동안 생활을 해서 이 맷 데이먼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 같은 것들이 많이 녹아 들어간 이야기예요. 네, 네. 영화 속에서 윌은 하버드와 MIT처럼 명문대학이 있는 미국 보스턴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명문대학이 그렇게 대단한 대학교가 2개나 있으면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지적이고 고풍스럽겠지라고 네. 생각하기 쉽지만 보스턴 남부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밀집 지역인데 강 하나를 두고 건너편에는 연가 수십억 원의 이제 등록금을 내는
일종의 금수저들이 살고 있고 또 영화 속처럼 윌이 살고 있는 이쪽 강 또 반대편은 네. 일자리도 없어요. 그냥 막노동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맷 데이먼은 이 두 곳을 다 오가면서 청춘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네. 또 당시에는 두 배우 다 무명이었기 때문에 특히 맷 데이먼이 주연을 맡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5년이 지나서야 촬영을 할 수 있었어요. 맷 데이먼이 주연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같이 각본을 쓴 벤 애플렉이 강력하게 너가 아니면 이 주인공을 연기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도 5년이나 기다린 덕분에 각본상도 타고 엄청난 영화가 나올 수 있었죠. 네. 그러니까 자전적인 요소가 포함된 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나온 작품이 네. 굿윌 헌팅입니다. 네. 아름다운 우정이네요. 네. 둘은 관계가 아직도 좋습니까? 너무 좋고요. 네. 이때 첫 촬영 날에 둘이 얼싸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둘이 참 마음이 잘 통하고 사이도 좋은 게 네. 이렇게 영화가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둘이서 사이좋게 한 번에 다 탕진했다고 합니다. 역시 최고의 친구네요. 뭔가 네. 잘 통하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 기자님이 소개해 주실 때 이 굿윌 헌팅에서의 그 맷 데이먼이 분한 윌, 네. 윌은 마음을 잘 열지 않는다, 상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네. 왜 이렇게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뭐 어떤 어려움과 네. 그 어두움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계속 입양과 파양을 거듭을 하면서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 아이를 지배했던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윌은 계속 이제 파양을 당하고 또 마지막에 정착하게 된 양부에게도 굉장히 심한 폭력을 당해요. 학대를 당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쁜 아이라서 나한테는 이렇게 자꾸 나쁜 일이 생겨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늘 자신을 자책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 형성되었던 이런 자책감, 죄책감 같은 것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똑같이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윌은 MIT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윌한테 나는 부족하고 잘못된 사람이야 라는 심리가 늘 내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수한 학생들이 가득한 이 MIT에 진학을 하게 되면 내가 부족하다는 게 들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들켰을 때 다시 불행해지고 싶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윌은 한 번 본 책은 다 외우거든요. 그 정도로 똑똑한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뭐 어떤 문제들을 냈을 때는 척척 막 대답을 해요. 네. 뭐 미술이나 역사, 수학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데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해요. 너는 뭘 원하니? 라는 굉장히 간단한 질문에도 답을 못하고 이제 말문을 막혀버리는 그런 아이인 거죠. 네. 그 영화 속에서 맷 데이먼의 진짜 정말 청춘 시절이잖아요. 너무 20대 곱습니다. 후반이니까 네. 되게 곱고 예쁜데 네. 그 늘 책에 막 둘러싸여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책을 읽던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 네. 아주 매력적인 장면이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스토리가 이렇게도 흘렀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MIT 수학과 교수가 네. 그 어려운 문제를 푼 윌의 재능을 알아보고 교육을 받아서 이제 저명한 수학 교수로 성장했다. 그쵸. 물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심플해지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심리학 교수인 램보 교수에게 윌을 부탁하죠. 네. 이렇게 흐르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 수학과의 램보 교수는 이제 윌을 만나서 이제 누군가를 떠올리게 돼요. 왜냐하면 윌이 마음을 열지 않고 그래서 방황한다는 것에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이걸 치료하지 않으면 램보 교수가 바라는 이 친구를 잘 키워서 자기처럼 필즈상을 받고 아인슈타인처럼 노벨상을 받는 그런 학자로 키워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네. 있어요. 네. 근데 이 아이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거기까지 갈 수 없겠구나 해서 굉장히 실용적인 네. 그런 방식에서 자신의 친구인 심리학 교수 쇼에게 이제 소개를 시켜주는 거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 두 명의 스승이 등장을 하죠. 램보 그러네요. 교수와 쇼 교수인데 램보 교수는 우리 애 공부 열심히 시켜서 서울대 보내야지 하는 알파맘에 가깝다면 네. 이제 쇼 교수는 그 반대쪽에 있는 거죠. 그런 것보다 이 아이의 상처를 치유하고 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상반된 이제 스승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러니까 쇼 교수 여기에서는 로빈 윌리엄스가 네.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억지로 안
바꾸려 하지 않고 네. 또 뭐 논리 이런 걸로 이기려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죠. 직접 삶의 경험을 네. 하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는 방식으로 교육하는. 그쵸. 네. 왜냐하면 숀 교수 역시도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윌이 지금 어떤 상태이며 과거에 얼마나 아팠을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네. 그래서 윌에게 계속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힘주어 얘기하고, 똑똑한 윌이 그런 말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다고 거부할 때도 꼭 안아주면서 계속 네. 그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결국 윌이 울음을 터뜨리고 본인이 이제 굉장히 상처받았던 시기, 가장 약한 시기의 어린아이와 이제 마주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제자와 교수가 함께 그 마음의 문을 열면서 이제 네.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는 그런 이야기, 굿윌 헌팅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음악을 한 곡 듣고 올게요. 엘리엇 스미스의 노래입니다. 영화 굿윌 헌팅의 수록곡 미스 미저리. 영화 굿윌 헌팅의 수록곡 엘리엇 스미스의 노래로 미스 미저리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이지혜의 시네토크 함께하고 있습니다. 9077번 쓰시는 분께서 윌의 다른 두 스승의 이야기, 우리 생활에서 동전의 양면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첫 영화로 굿윌 헌팅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그 숀 교수의 아주 따뜻한 그 교육만큼 친구였던 척키의 태도도 또 네.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되면 좋아하던 친구였어도 그 재능을 좀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도 했을 법한데 네. 언젠가 내 집 문을 두드렸는데 네가 없기를 바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맞아요. 그 앞서서 두 명의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 친구인 척키도 사실 멘토라고 부를만 해요. 그러니까 척키 같은 경우에는 윌보다는 아는 것이 적고 똑똑하지 못할지도 몰라도 이제 세상을 보는 시선은 훨씬 성숙한 거죠. 네. 그래서 윌이 정확히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 똑똑하니까 네. 본인의 이제 한계를 뛰어넘다 보니까 근데 이 친구가 특별하다라는 것만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특별한 능력을 계속 도망치거나 숨는 대신에 펼치게 진심으로 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를 데리러 가는 이제 매일 아침에 이제 같이 차를 태워서 이제 일을 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너를 데리러 가는 10초 동안 이제 상상을 한다. 이 문을 열었을 때 네가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 있기를. 이렇게 바랄 수 있는 친구는 정말 흔치 않고 그만큼 네가 성공해서 어딘가로 가 네. 있기를. 멘토라고 부르면 하죠. 이 안에 있는 그 친구의 상처가 다 아물어서 이제 네. 훨훨 날아갈 수 있는 그 날을 나는 기대한다. 와. 그것이 이별보다 더 큰 나의 기쁨이다라고 오. 얘기하는 친구가 있으니 네. 윌의 인생은 이미 성공한 거죠. 그러네요. 네. 타인의 성공을 진정으로 응원하고 바라는 친구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맞아요. 이게 영화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응원하면서 아주 네. 힘겨운 그 초단역 시절을 맞아요. 버텼다고 하니까 네. 감동적인 스토리네요. 그러면은 그 윌은 상처를 어떤 식으로 이제 치유해 가면서 영화가 이렇게 정리가 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숀 교수에게 자신이 이제 당했던 학대들을 이제 털어놓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숀 감독이 그 이야기들을 자세히 이게 아무 말 없이 들어주다가 딱 한마디만 계속 반복해서 말해요.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네. 그래서 윌은 똑똑하니까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하죠. 하지만 이제 숀은 그 정도로는 안 돼. 이러면 점점 다가가면서 큰 소리로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계속 외쳐요. 네. 그러니까 윌에게 특별한 어떤 뭐 지침이 되는 말을 한다거나 어떤 솔루션을 제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윌이 항상 그 학대당하던 어린 시절 기다렸던 어른의 도움, 어른의 목소리를 이제 숀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윌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이 끝나고 나서 숀은 막 울고 나서 여자친구한테 막 찾아 떠나요. 이렇게 관객들은 아니 저렇게 위로해준 교수를 두고 여자친구에게 이런 배신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이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하지만 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윌이 못되게 굴다가 먼저 헤어져 버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용기가 생긴 거죠. 괜찮다, 너 잘못이 아니다라는 그 말에 그 어린아이에서 이제 현재를 살 수 있는 어른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일과 같은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아도 지금 어른이 된 내가 영화를 봤을 때 슌 교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품게 하기도 하지만 네. 내 안에 나도 외면했던 어린아이가 계속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구나. 또 나에 대해서도 또 새로운 발견을 할 수도 있는 영화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추천드립니다. 네. 꼭 한번 다시 보시죠. 굿윌 헌팅이었습니다. 자, 굿윌 헌팅에서 뽑은 키워드로 준비한 두 번째 영화도 만나볼까요? 네. 조금 여기선 다른 스승님이에요. 영화 바튼 아카데미인데요. 숀 교수님이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리고 숀 교수를 연기한 로빈 윌리엄스가 죽은 시인의 사에서 키친 선생님도 네. 연기했기 때문에 그 말할 수 없는 따뜻함과 품위 넓음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바튼 아카데미의 선생님은 그렇지 않아요. 딱 봐도 옹졸해 보이고요. 학생들에게 굉장히 차갑게 대합니다. 학생들을 정말 무지렁이 취급을 해요. 네. 그런 선생님이에요. 배경은 꼰대 선생님인가요? 그것도 아닌가요? 약간 꼰대적이긴 합니다. 네. 배경은 1970년에 바튼 아카데미라는 굉장히 비싼 사립학교예요. 여기에 온갖 금수저들이 다 모여들죠. 네. 근데 이곳에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학생들이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텅 빈 학교에 세 사람만이 남게 돼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고집불통 역사 선생님 폴과 네. 그리고 학교에서 문제아로 손꼽히는 앵거스 그리고 주방장 메리거든요. 네. 이 세 사람이 짧은 크리스마스 휴가 동안 함께 하면서 이제 또 여기서도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다시 이제 휴가가 끝나고 학교로 돌아왔을 때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 바튼 아카데미에서도 역시 선생님이나 여기에 함께 남겨진 학생 2명이 어떤 상처가 있는 그런 인물들로 묘사가 될까요? 네. 학생 한 명인 이제 앵거스 같은 경우에는 가족에게 거의 버림받다시피 했어요. 여기 사립학교에 버려져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늘 뾰족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또 한 명의 주인공 주방장 메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훌륭한 아들이 있었어요. 이 바튼 아카데미에 다니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성적이 너무 좋은데 가난해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이제 학비를 마련하라고 군대에 자원 입대했다가 이제 군에서 사망하죠. 이때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었을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메리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바튼 아카데미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학생들을 볼 때마다 아들이 떠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 때문에 거기에 떠나지 못하는 이 세 사람이 함께 하게 됩니다. 네. 와. 이 영화에서 방금 메리 역할을 맡은 배우가 이 영화로 상도 받았습니까? 네. 데이바인 조이 랜돌프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 이전까지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은 배우였는데 이 영화에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을 했어요. 네. 흑인 여배우가 아카데미에서 상을 타기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 영화를 보시면 바로 알게 되십니다. 첫 등장하는 장면에서부터 인정. 저래서 받았구나 라는 그래요. 걸 바로 아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영화의 원제는 더 홀드오버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남겨진 자들. 그렇죠. 이런 거죠? 네. 그 2주 동안의 그 크리스마스 휴가 동안 학교에 남겨진 이 세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이 3명 모두 상처로부터 이제 고립된 사람들, 상처로부터 남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잘 어울린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한국에서는 바튼 아카데미로 개봉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상처가 있는 세 사람은 그럼 어떻게 이제 서로 마음을 열기 시작할까요? 이 영화에서 폴 허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도 이 선생님을 싫어하지만 동료들도 싫어해요. 너무 비호감이에요. 하는 짓이. 근데 하는 짓이. 왜냐하면 자기 안에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앵거스처럼 외부와의 단절을 스스로 이제 고립시키는 거죠. 네. 근데 이 앵거스 같은 경우에도 부잣집 도련님들이 모이는 이 학교에 모여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잣집 도련님처럼 아나무인격인 행동을 하기도 해요. 네. 근데 이 셋이 모였을 때는 앙트레누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폴이 앙트레누라는 개념에 대해서 앵거스에게 이제 가르쳐줘요. 네. 영화가 이제 가장 큰 목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먼저 타인의 상처를 들여다봐야 된다. 존중을 하려면 내 상처가 이만큼 크다라고 드러낼 게 아니라 타인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앙트레누라고 하는 거죠. 네. 이 프랑스어로 우리 사이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을 뜻하는데요. 영화 안에서 이제 폴과 앵거스 그리고 메리가 공유하는 이 내밀한 상처를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겉만 봐서는 타인을 알 수 없고 그가 겪는 고통을 알아간다는 것이 바로 세계를 이해하는 첫 걸음이다라는 것을 이제 앵거스와 폴 선생님이 가까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네. 자, 영화 배경을 아까 1970년대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이게 좀 그렇게 특정한 것도 인상적인데 네. 이 시기의 특징을 영화에도 아주 잘 녹여냈다면서요. 네, 일단 시대 배경적으로는 베트남 전쟁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었던 1970년 12월이에요. 근데 명문 사립학교 여기는 이제 전쟁과는 또 굉장히 떨어져 있죠. 그렇죠. 바깥 세상에서 굉장히 깨끗하게 도려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늘 말하죠. 너희는 시대의 아픔을 모른다. 그걸 알아야 한다라고 늘 항상 외치고 또 기술적으로는 이 영화가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 시기에 만들어진 영화처럼 보이기를 원했어요, 감독이. 예, 예. 그래서 1.66대 1 이 화면비로 촬영을 했고 마치 또 필름으로 찍은 것처럼 필름 그레인이라고 하죠. 약간 지직거리는 효과들 네. 또 이제 영화 안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재 기자가 얼마 전에 소개했는데 옛날 영화 아니야? 라고 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최근 영화입니다. 아주 디테일을 살려서 1970년대 그 느낌이 그대로 잘 담겼다. 네. 하지만 개봉은 2024년작입니다. 네. 네. 기자님 전체적으로 이 영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늘 이제 꺼내보는 영화 목록에 오른 일종의 저만의 명예 전당에 오른 영화이기도 한데요. 1순위인가요? 1순위는 아니고 2순위입니다. 2순위인가요? 네, 현재까지는. 네, 1순위는 뭔가요? 1순위는 제가 곧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비밀로 간직을 하고요. 네. 이 바튼 아카데미에서 폴의 별명이 왕눈이에요. 왕눈이? 왕눈, 동료들은 왕눈이라고 부르고 학생들은 왕눈깔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눈이 커다랗고 툭 튀어나와 있는데 네. 사시예요. 그래서 네.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네, 네. 학생들이 맨날 그걸로 놀리거든요. 그래서 폴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당연히 이제 상처가 되죠. 근데 폴과 앵거스가 이제 가까워지고 나서 앵거스가 참 선생님한테 해서는 안 되는 되바라진 질문을 합니다. 네. 근데 선생님 어느 쪽 보고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네. 거예요. 그래서 폴이 대답을 안 해줘요. 예. 대답 대신 이제 웃음으로 넘겨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앵거스가 본인이 굉장히 그리워하던 생부를 정신병원에서 만나고 싶다고 선생님에게 얘기해서 선생님이 학교 규칙을 어겨가면서 그걸 들어줘요. 네. 근데 그 일이 발각돼서 앵거스가 학교를 잘릴 위기에 처한 거예요. 학교를 잘리면 앵거스가 너무 싫어하는 사관학교에 들어가야 돼요. 네. 그걸 막아주려고 이제 폴 선생님이 자신의 잘못이다. 내가 데리고 간 거다라며 네. 앵거스를 감싸줘요. 그러면 이제 폴 선생님은 자신의 마지막 보루였던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헤어지고 나서 앵거스와 둘이서 이야기할 잠깐의 짬이 생겨요. 네. 그때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어느 쪽 눈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지 그때서야 비로소 말해주는 거죠. 네. 본인의 이제 아픔이나 비밀 같은 것들은 너에게 이제 다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한 아이를 구한 거지만 네. 폴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는 이 폴 선생님도 상처가 있어서 학교 안에만 머물게 됐거든요. 드디어 학교를 벗어날 수 있게 돼서 자신까지도 구한 선택을 한 거죠. 네. 그게 불과 2주일의 짧은 시간 동안 함께 했을 뿐이지만 이 두 사람 모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고 어찌 보면 폴 선생님은 이제 선생일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진정한 선생님으로 거듭난 거죠. 네. 네. 와, 너무 보고 싶습니다. 네. 이지혜 시네토크. 오늘은 스승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편의 영화, 구스반 산트 감독의 굿윌 헌팅, 그리고 알렉산더 페인 감독의 바튼 아카데미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승아하님께서 나홀로 집에 이후에 크리스마스에 보고 싶어지는 영화지요. 라고 바튼 아카데미를 떠올려 주셨는데요. 꼭 크리스마스까지 안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역사는 그저 과거사를 배우는 게 아니고 현재의 답을 찾는 공부야. 영화 바튼 아카데미의 대사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은 영화 바튼 아카데미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마크 오턴의 작곡으로 Sia Into the Unknown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